네, 안녕하세요. 김종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김호중 씨 사건이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현장만 일단 떠나게 되면 음주운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직후에 음주 측정기를 통해서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피를 뽑는 체열의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측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음주를 하신 이후에 30분에서 90분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쭉 올라가시다가 그 이후로는 서서히 알코올이 분해가 되면서 수치가 계속 바뀌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직후에 측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한 수치를 사실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음주 후에 시간이 지나고 측정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음주량이나 몸무게, 그리고 음주로부터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는 공식을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수사기관과 법원이 계산하는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현장에서 벗어나셨다고 해서 무조건 우긴다고 음주운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수사관님들도 수사 노하우도 많이 발전을 했고 예전보다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CCTV 등을 통해서 동선을 역추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그 CCTV를 보면서 수병에서 따르는 동작이 몇 번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손에서 입으로 몇 번 술잔을 가져가는지, 그리고 술집 영수증에 술을 몇 병 시켰는지, 이런 것까지 다 대조를 해가면서 체크를 해서 주량을 추정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부인하고 회피를 하시다가 이러한 방법으로 적발이 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서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높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호중 씨 케이스의 경우에는 협력자들도 다수 존재를 했고 김호중 씨가 적발되지 않게끔 모든 정황을 잘 맞추어서 그런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량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도 부족했을 것이고, 이렇게 부족한 단서들을 가지고 추정한 수치 자체도 0.031%가 나왔는데 이는 처벌 수위를 0.01 넘는 것이어서 매우 미세한 수치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미세한 추정치를 가지고 처벌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케이스를 일반적으로 사실 적용하기는 어렵고 김호중 씨 사건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말고도 다른 안 좋은 정황들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하나 빠져나온다고 해서 처벌 수위가 드라마틱하게 낮아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알려진 방법들, 일단 차를 버리고 현장을 벗어나라거나 일단 블랙박스부터 없애라거나 사고 직후에 술을 오히려 더 마시라거나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셨다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추시지 못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되실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구속까지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것을 이렇게 완벽히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쓰시는 것은 절대로 권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음주운전 1회차의 경우에는 보통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2회차부터는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셨다면 인정을 하시고 반성을 하면서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말이나 행동들은 좀 주의를 하시면서 유리한 부분은 잘 현출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시면 그 적발된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하시고 언제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나 이런 것들만 간단히 진술서로 남기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경찰로 입건이 되면 경찰에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현장에서 적발이 되거나 인정을 하시는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검찰로 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검찰로 송치되는 기간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1, 2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가 된 이후에는 검사가 판단을 해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소를 제기를 하게 되는데 이 역시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인 1, 2주 사이에 많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인적사항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는 다른 범죄로 인해서 조사를 받으실 때와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에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은 언제 어디서 적발이 되었는지, 그리고 술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누구와 함께 마셨는지, 그리고 운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나 또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질문에 굉장히 당황을 하시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사실 촉발 당시에 측정이 돼서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주량이나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약간 축소하거나 과장해서 말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대리를 호출했는지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당시에 교통 상황이 좀 혼잡했다거나 대로변이어서 좀 사고가 유발될 위험성이 커서 갓길로 잠깐 옮긴 것이라거나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에도 무죄가 선고되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호출을 하다가 너무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서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좀 죄질이 가볍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잘 준비하셔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을 잘 만나시는 경우라면 좋겠지만, 수사관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질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도 좀 뽑아가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적으로 술을 마신 시간과 운전을 한 시간 사이에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경과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는 좀 복잡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거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진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은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요즘 많이 공유되고 있는 이러한 탈법적인 행위들을 사용하셔서 빠져나오려 하시기보다는 일단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양형 자료도 잘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 조서에 잘 담길 수 있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잘 나타날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